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7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순위가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네. 누구 덕입니까? 이 작가 덕입니다. 왜 이러세요? 안 어울리시게. 왜냐하면 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네. 이 원 저작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간디가 주창했던 비폭력 무장주의. 네. 여기에 맞먹는 철학 사상의 제가 창시자잖아요. 삼더이즘. 더 낫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더 민주당. 삼더이즘. 더 민주당. 그래서 거기에 손혜원 위원장이 착안한 거죠. 삼더이즘이 워낙 지금 강세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 국민들이 낸 안 중에서 고른 그러니까 겁니다. 그 안을 낸 분들이 다 제 팬클럽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삼더이즘이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더는 뭐 하는 게 없을까?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당 이렇게 된 거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안을 내주신 분이 좀 많습니까? 중복되게. 한 분이세요. 딱 한 분만 내셨습니까? 영어로 더 민주당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셨고. 두 분 계셨고.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민주당을 같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금을 혼자서 300만 원을 갖고 갔어요. 그분이? 네. 오늘 학생들은 희망민주당 좋다는 친구들이 그게 꽤 1등 많더라고요. 했어요. 그렇죠. 네. 희망민주당 1등이고 더불어민주당은 3등. 3등이었어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 표창원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으니까 한 6개월 만에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나왔던 어떤 분이 정청래 의원 긴장하세요. 이렇게 표창원 교수가 들어왔어요. 일부에서 우리가 가까스로 인생 정리했잖아요. 네. 느닷없는 입당이라는 거야. 입당할 줄 몰랐대. 느닷없는 입당. 야,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후배로서 잘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느닷없는 입당 결정하신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동안 다른 곳에서도 영입 제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하면 까고. 그렇죠. 깠어 그걸 누구한테 다 원래 너무 웃었어 그때. 제 선배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그걸 말할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시집다원이 때 막 까. 나 누구한테 입당 제의를 받는데 거절했다. 막 이거 있잖아. 그런 야, 용감했어.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글쎄요. 일단 그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좀 많이 배워야 되겠죠. 정치인의 자세나 이런 걸.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솔직한 게 최고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이 까는 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저는 겨를이 없지. 편지를 쓴다라는 심경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그냥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전혀 정치를 안 한다라고 차갑게 냉정하게 거절했었는데 다른 제안은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섭섭하실 것 같아서 이러한 경로에서 이래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근데 건데. 그게 더 죄송하게 됐어. 예, 그 지적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정치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유념해야 되겠다 한 분이 일부러 노리고 했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프로파일러의 고대 심리작전이니까 뭐 이런 추리도 있었어. 근데 그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런 그 상대방의 심리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국면이나 지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해 보실 때 가장 그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누군가와 1대1에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호의를 갖지 않았거나 또는 갈등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제가 사실 좀 상대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을 씁니다. 설득을 해야 되건 또는 뭐 논쟁을 해야 되건 간에. 근데 그렇지 않고 특히 SNS 등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할 때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고 그건 신경을 안 써요. 아예. 누가 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못하게 되고 자기 검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의 SNS 활동을 통해서 그게 자기 검열 없이 던져놓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실수를 해요. 실언 같은 거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과격한 반응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네티즌하고 대단히 유치하게 싸우기도 하고 블락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속 좁다 이런 분도 꽤 계시고 앞으로는 이제 정치인 되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입전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들을 밝힌 건 일단 그런 그냥 있는 그대로 뚝 신경을 제가 글을 쓸 때는 그냥 거의 퇴고 없이 그냥 씁니다. 그래서 오탈자도 많아요. 나중에 좀 수정하긴 하는데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안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쓰는 순간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나중에라도 혹시 알게 되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모 일간지에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문재인 대표를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뭐 만났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뭐 그냥 덕담 나누고 좋은 자문 드렸다 그랬더니 뭐 출마나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남의 사정을 꼬치꼬치 캐묻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문재인 대표를 만났던 식당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어떤 식당에서 만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죠. 지금 사찰하는 거냐. 난 아직까지 개인 사인이고 그랬더니 급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 죄송합니다. 확 이제 그러면서 끊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국정원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누가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먼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사람이 천정배 의원도 만나고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러이러한 뭐 정치에 대한 입문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또 지난 대선 마치 기간에 소신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 기웃거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지난 여러 가지로 예. 생산해낼 수 예, 있죠. 대선 기간에 했던 그런 대선 공작처럼 막 해버리면 입문을 하자마자 저야 뭐 괜찮지만은 문 대표님이나 뭘 괜찮아 안 괜찮지. 예, 뭐 당 자체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그런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게 그냥 투명하게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응할 수 없었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밝히게 된 거죠. 변심 계기와 더민당 입당 이유. 변심?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예.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은 없어요.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고 싶지 않고 어떤 한쪽 편에 서서 해야 된다는 게 그다지 제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편 방송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최근에 처음에 입당할 때는 좀 밋밋했잖아요. 그냥 제가 가진 그런 이상적인 부분들과 정치를 잘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점차 가면서 종편 쪽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아예 딱 대놓고 제가 이제 문재인 대표의 훌륭함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우리 당의 우수성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 식구니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또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제가 6개월 됐는데 네.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 제 주변에 극보수의 지인들이 아슬아슬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당 안에 있는 또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오실 때 입당 인터뷰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걱정이 나가지고 불안해서 저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저 얘기 하셔서 어떡하나 막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내 카드를 까버리는 게 편해요. 그냥 따지고 상대방하고 이걸 맞추느라고 막 잔머리 쓰는 것보다 내 카드 맞는 사람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일단 나름대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다 보니까 경찰 내에도 정치가 있거든요. 경찰 내에도 계파가 있고 같은 그런 기관 내에서도 줄타기 뭐 이러면서 기관장이 바뀌면 확 또 물갈이가 되고 그 전에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 막 음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겪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리 굴리고 살아가는 거는 정말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도 그래요. 예, 솔직하게 그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매를 맞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매를 맞는 게 낫지. 뭐 숨기고 감추고 뭐 포장하고 이러다가 뭐 꼬이고 또는 뭐 들키고 이랬을 경우는 정말 그건 민망하고 뭐 돌이킬 수가 없고 그런 건데 변심을 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그럼 문 대표님이죠. 문 대표님이 첫째는 도와달라는 참
회피하기 어려운 그 애잔함. 애잔함이야. 참 요새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늘도 그 소유 집회 현장에서도 그랬고 메시지로도 그렇고 좀 이제 문 대표님께 비판적인 그런 우리 당원이나 혹은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뭐 신당을 택한 야권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똑같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문 대표님 다 좋은데 너무 사람 좋지 않느냐. 그거는 오히려 뭐 유약함, 결단력 부족,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당신이 좀 가서 말씀드리고 좀 보완하고 해드려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시더라고 일부에서. 그게 저는 문 대표님 만나 뵙고 말씀 듣고 하면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오해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대표님의 이제 말씀 스타일이나 대인관계 스타일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겪어보면 그분도 진심 일변도예요. 그냥 마음 담고 그 상대방을 너무 배려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알던 정치인들은 우리 정청래 의원처럼 자랑하고 자기 앞세우고 딱 일단 먼저 딱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에 대한 배려. 그게 선입견이라니까. EJ 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가요? 예. 마음 따뜻하신 어쨌든. 분이에요. 어쨌건. 근데 이제 문 대표님 정반대란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간곡한 요청을 하시면서도 제가 이제 제 사정을 전 되게 좀 냉혹하거든요. 자르고 거절할 땐 정말 차갑게 그 상대방이 아주 정림이 뚝 떨어지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 대표님이 강하게 이제 당신 그러지 말고 합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방력이나 스타일이 아니고 제 그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안쓰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으셨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게 연민인 움직인 거지.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가서도 막 내내 거절하고 돌아와서도 잠이 안 오고. 내가 가서 도와야 될 것 같아. 그저 어떻게 그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충심으로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위기 상황이고 다 여기서 사방에서 공격해대고 뭐 실체가 없는데 자꾸 뭐 물러나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물러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당원 단계에 따라서 또 외부의 요구, 당원들 요구에 따라서 혁신해 나가고 그래서 외부 혁신위원장, 혁신위원들 모셔다가 혁신한 내석을 실천만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또 중간에 과거에 아주 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졌다 이거 가지고 또 책임져라.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 그러시니까 저마저 말이 외면하면 이건 좀 안 되겠다 싶고 그 문 대표님 한국에 살기 힘들지. 그 상황에서 거절하면 다시 영국 가야 돼. 이게 문 대표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네. 이게 여야가 균형이 잡혀야 견제도 되고 이런 참국도 안 생기는데 야당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저 뭐 미력 하나마 도와드리겠다. 그게 제일 컸고요. 그게 제일 컸고 그만큼 또 큰 게 또 제 개인이죠. 사실은 저도 뭐 욕심 있는 사람이고 저도 인생에 어떤 의미를 찾고 싶고 그런데 문 대표님이 또 하나 이제 건드신 것이 당신 맨날 책 쓰고 글 쓰고 강의하고 정의 얘기하는데 그 말만 하면 뭐 하느냐. 실제로 그걸 이룩해 내는 게 참 정의 아니냐. 그걸 어떻게 이룩할 거냐. 결국은 국회밖에 없다. 법을 만들어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안전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막 불을 지피시더라고요. 문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네. 정말? 그래서 아니, 표 교수는 넘어갔죠. 모르는 거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네. 이거 영입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제가 문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왜 표 교수 영입했습니까? 했더니 오랫동안 봐왔답니다. 오랫동안 찍어놨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공을 들였대. 그 피시시 진짜. 웃으시면서 네. 오래 전에 접을 찍어놨대요. 그게 정말 그런 게요. 올해 여름하고 올해 1월 달에 제가 이제 분당에서 그 CSI 체험전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다
할 것도 다 떨어지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그런 이제 탐정놀이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오신 거예요. 언제? 문 대표님이. 언제요? 1월 달에. 1월 달에. 예. 오셔서는 애들 하는 그 체험을 다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해보시는 되게 거예요. 바쁠 때였는데 엄청 전당대회 엄청 앞두고. 바쁜데. 공을 많이 들였구나. 그러니까 전 사실은 그때 많은 이제 마음이 빚을 졌죠. 그러시면서 그냥 아무런 뭐 그때는 뭐 도와달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참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차 한잔 같이 마시시고 그 오신 참가자분들 이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주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건 상당한 그런 그 부담과 채무를 딱 안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요청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죠. 무서운 남자인데. 무서움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한 건좀 1년 전부터 싹 물밑 작업했다가 마주 앉아서 협상할 때도 마음을 움직이게끔 협상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야. 문 대표가 점잖은 말을 했겠지만 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실천해봐.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표 교수의 처한 상황 걱정해 주면서 예. 어떻게 했냐 그러고 지웠다 놨다 막 했구만요. 그리고 네. 요렇게 생긴 사람이 또 이렇게 눈물이 있어. 그걸 딱 건드렸구만. 누가 이렇게 생긴 사람도 눈물 있어요? 눈물 있죠. 이렇게 생긴 사람만 눈물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문 대표님을 뵙고 프로파일러로서 왜 지금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문 대표님하고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당내 어떤 그 역학 구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당 안팎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 저도 호남 지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 관계에도 계시고, 출발은 참여정부였던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그 민정수석 하실 때랑 비서실장 하실 때 그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호남 쪽 그 얘기 예, 나오죠. 주요 이제 고위 관직에 대한 추천 청구가 있을 때 너무 깐깐하게 검증을 하시고 그 지금 새누리 정부나 여당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되게 흠이 있어도 한 지역에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보탬이 된다 싶으면 청구하고 자리에 앉히고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참여정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잘라내고 한 것이 이제 호남 쪽에서는 그 뭐 국민의 정부 이어서 우리 정부니까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들 많이 써야 될 것 아닌가라는 정서가 많았는데 줄줄이 이제 그런 호남 인사를 내치고 결과적으로 보면 PK 쪽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많다라는 것부터 상당한 반발 심리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공천이죠, 결국은. 총선 공천을 이제 누가 가질 것이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것, 특히 국민의 요구, 당원들의 요구, 지역구에서 요구, 우리 좀 갈아달라. 맨날 똑같은 사람 나오고 그 사람 하는 것도 없고 또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외부 혁신 과정을 거쳐서 20% 컷오프라는 것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컷오프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들 혹은 그쪽에 속할 수 있는 분들이 한쪽으로는 조금의 불신 그런 정말 엄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컷오프가 아니라 그런 형식을 빌어서 우리 편을 다 잘라내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친노 패권주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불신에서 비롯된 그런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체로 맞아요. 근데 조금 보태자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컷오프 20%가 26명입니다. 근데 26명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 곱하기 3의 숫자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80명 정도가 공포 들고 정청래를 제외하고 대부분 그래. 네. 그래서 이거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문 대표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뭐냐면 1년 동안 대표를 흔들었어요. 근데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표가 대선 주자일 1위입니다. 22%. 그리고 19.9가 김무성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은 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 대표가 뭘 못하고 뭘 잘못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본인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그렇고. 근데 문 대표가 부동의 지금 야권 지지율 1인데 빠지래 뒤로. 넌 축구장에서 빠져.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던 후보 10명이 공동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대. 아니 그러면 메시나 호날두가 빠지고 벤치에 있는 후보 선수들이 뛰면 경기가 이깁니까? 결국은 벤치에 있는 10명이 출전권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주장인 거죠. 저는요. 제가 6개월 만에 네. 뭔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 내가 이 얘기를 드리면 뭐 저가 더 미움을 받겠지만 제 느낌에는 최근에 느끼는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지금 문재인을 흔드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정치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재인이 하면 그대로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전문 용어로 얄짤이 없다. 얄짤 없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 대표님은 자기가 여기서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넣었다가 나중에 안철수 혁신안까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당헌 당규 뭐 그렇게 얘기하든가. 근데 이 오해와 불신이 있는데 이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본인들도 종합 점수를 모른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점수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하고 본인은 모르고 그 분야 그 부분만 조각조각 해서 나온 점수대로 올리는 거거든. 종합을 할 때 야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각서를 썼어요. 이 보안이 유출되면 나는 형사 책임을 지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출직 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장난질이나거나 장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딱 밀봉해서 보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좋은 위원장만 딱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심위를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정과 눈물이 개입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이라는 용어는 지금 존재하면 안 되는 용어예요. 공천권은 그 공천이라는 걸 가지고 뭐 입김이 불어넣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공천권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중진들이 요구를 하면서 공천권을 이양하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대한 몰리에서 나오는 억지 주장인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이제 문 대표님이 네. 저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를. 조금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의 비교를 많이들 하거든요. 호남에 계신 분들 특히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네. 제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도 좋고 그리고 투명한 것도 좋고 절차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도 다 좋다. 그런데 정치란 거는 포용이고 리더십이고 그리고 설득 아니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걸 대단히 잘하셨다는 거죠. 네. 결과가 똑같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매끄럽고 반발을 무마시키고 끌어나가고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표님이 하시는 모습은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호남에 계신 분들이나 또 지지자들이나 당원 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가 지도력이 부족하고 장악력이 부족하고 또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그런 커다란 그 리더십의 그 부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시대의 차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당수가 리더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가능하게 됐고 또 실제로 그때는 좀 부족한 분도 끌어들여서 좀 배분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이 시대의 변화와 외부 인식의 차이 이것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테일에 대한 그것은 이제 배치와 고민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과 자금과 인사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처벌권까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략적 고민과 효율성이라는 게 그리고 배려라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문 대표가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하라 그러면 더 날릴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그 시대의 변화란 말이에요. 시대의 네. 변화이고
환경의 변화이고 문화의 그렇습니다. 변화이죠. 그럼 그렇다 그래서 그 탓만 하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뭐냐?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민주적인 시스템과 제왕적 시스템의 차이. 네. 이건 1인이냐 다수냐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문재인 대표님을 받들어준 최고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 리더십을 가지면서 네. 함께 돌파해 나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네.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흔들어대고 네. 그러니 도대체 그러면 뭐 제왕적인 리더십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최고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똘똘 뭉쳐져야 되는데 그 사과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것을 문재인 대표가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시스템 공천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야당사에서 새로움은 낯설음을 수반하고 그 낯설음은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낯설음과 불안과 공포감을 넘어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치에 의한 뭐 정실 공천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시스템 공천이 정착되면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냐면 개파가 해체됩니다. 왜? 공천 받으려고 줄 설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 본연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요. 이런 고비를 한번 넘기고 그렇게 공천을 해서 20대 국회가 정착이 되잖아요. 모든 개파는 다 해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너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야당. 그리고 누가 뭐 선배 국회의원이 야, 나 좀 와라 그러는데 나 본회의 투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본회의 투표를 해야 돼. 국회의원 마지막 그 순간에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선배 정치인에 가서 말부주하고 하는 것이 공천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성실한 의정활동보다는 그게 더 낫거든. 지금 그게 싹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개파 해체, 성실한 의정활동 이것이 정착되는 첫 번째 야당 국회가 20대 국회가 될 거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래서 그건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상처 입은 호남 민심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사이에 네. 이탈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걸 잡는 노력은 전혀 안 하시잖아요. 네. 그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누구라도 가서 네. 스킨십하고 설명드리고 지금 하신 정청래 최고위원의 설명을 가서 당원들께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네. 납득해 주십시오. 그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현장 질문이 하나 왔거든요. 네. 현장 질문이 어느 거냐면 일단은 표창원 교수님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소식을 너무나 반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듯 보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광주 호남 분들의 마음을 얻는 비책은 갖고 계신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 인터뷰에서. 아,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가장 많이 그 제가 역할을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좀 첨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호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진심으로 다가서도 여전히 손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알아요. 지난 대선 프리허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호남 분들이 개방적이고 따뜻하고 아무리 타지 타양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다가오면 끌어안아 주신다는 걸 정말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어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역시 우리가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를 보고 열광하는 게 아사다마오가 아니라 또는 뭐 독일이나 미국의 선수보다는 우리 선수가 더 멋있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면 호남의 정치 리더가 나와야 돼요. 네.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어쨌든 우리 당은 뭐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되고 지역 감정 없애야 되긴 하지만 불균형한 상태에서 영남 지배권, 영남 패권이 오래도록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영남 출신의 그런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님 뭐 이렇게 나서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호남 민심이 가지는 어떤 섭섭함과 소외감은 그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그런 뭐 지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함께 나아가거나 견제하거나 경쟁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줘야만 그래도 이게 우리 당이고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의 싹을 이 당이 결국 이어받아 잘 피워내는구나. 이게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부산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우리 당이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당장의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가서 지금 당장 하는 것들도 응급하고 바로 해야 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호남의 리더를 키우는 차세대 지도자. 그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성준 어때요? 진성준이 호남인가? 네,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그분 어떤 분이다보다도 좀 뭔가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미래 그 정치 인재를 양성하는 뭐 정치 아카데미다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일단 그 본류와 좋은 말씀이세요. 지역 자체를 호남에 일단 두고 김대중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정치 아카데미 같은 걸 열어서 호남의 정치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청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시스템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 호남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싹의 정치를 이곳에서 키워낸다. 그럼 꼭 그 사람이 호남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키워낸 호남 인재가 결국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 거목이 된다면 얼마나 뿌듯하겠냐는 거죠. 이런 조언을 문 대표한테 좀 해드렸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죠. 이제 앞으로 하시겠죠. 예. 그래서 천천히 문 하시기 대표님도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내부자의 논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쪽 논리일 수 있지만 정말 오해와 불신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그 오해가 또 꼬리를 물고 계속 커져서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믿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현실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호남 민심을 뭐 달랜다는 표현도 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 어떻게 논리로 가지고는 이제 이건 아니다. 논리가 그 무기가 될 수가 없다. 결국은 감정 심리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만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좋다 나쁘다 가지고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좋다라는 것은 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비논리적인 영역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또 이게 프로파일러가 오셨으니까 같이 심리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PS로 손혜원 위원장님 오늘 팟짱 인터뷰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당매에 관한 이야기 사실 오늘 방송 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거 말씀드립니다. 들으세요. 팟짱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라고 아까 전에 그 정청래 의원이 시스템 공천의 필요성 네. 또 중요성에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위 20%의 정청래 의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승복하기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깨끗하게 승부하기로. 남자답게.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나가서 당을 하나 만들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안철수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이게 호남에 이런 이제 싹을 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호남 지금 민심은 70% 정도가 새로운 정치인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현상이 어찌 보면 호남에 새로운 인재들을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표창원으로 돌아가서요. 네. 표창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역할을 표창원이 이분이 사라졌다. 가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역할을. 본인이 입당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줄 혹시 예상했습니까? 알았을 거야. 알았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움직였을 리가 없어. 그렇지. 정치적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입당 어떤 선언문, 뭐 기자회견 뭐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선 부정도 말씀하셨고 세월호 진실 밝히는 것도 말씀하셨고 10가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하나로 할 수 있을까요? 정치 목표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으면은 새정치 이렇게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표창원이 생각하는 나의 정치. 잠깐 말하기 전에 정의의 정치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정의지 대답 들어보면 예. 그죠? 중심에 멋있었어요. 말하세요 이제. 우리 배 한번 훅 지나가 먼저.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입술에서 말을 훔쳤다 이렇게. 네. 그 말 멋졌어요. 정의로운 정치죠. 뭐 정의의 정치, 정의를 구현하는 정치. 네. 제가 우리 표 교수님께 뒤늦게 감사할 게 하나 있는데요. 국정원 대선 부정 사건 터졌을 때 제가 국정원 국조특위 제가 간사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발언 근데 이제 국회용어는 진술이라고 그러는데 진술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권은희라는 그 이제 스타 탄생 이후에 표창원 교수가 이제 나온 거죠. 권은희 증인이 나와서 또박또박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참고인 진술은 후반부쯤이었어요. 끝물이었죠. 근데 그때 언론의 주목을 많이는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와서 아주 논리적으로 명징하게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의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고맙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뒤늦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네. 그때 기억이 아마 다 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네. 사건이 어떤 성격이고 그게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아마 대중적으로 어쨌든 그걸 계기로 본인이 사표를 썼고 여기까지 느닷없는 입당까지 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본인 지금 생각했기 말씀 좀 때문에 해주실 수 있나? 그러니까 간단히? 그때 예. 그때. 그 당시 그 국회 국정조사는 그 전에 제가 온라인 서명을 받았었잖아요. 네, 예. 국정조사 해야 된다. 네. 그런데 하도 안 하니까 새누리당 측에서 10만 명, 20만 명, 한 30만 명 30만 명까지 도전을 했었었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 서명지를 모두 들고 제가 새누리당사를 방문했죠.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새누리당 측에서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국정조사 받아들였고, 네. 근데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이제 되게 조금 그 국회에서 늘 하던 방식의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기억나실 거예요. 전혀 저랑 아무런 그렇죠 사전에 약속이나 얘기도 없었는데 단답형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질문 답변 쫙쫙쫙 말 빠르신 이어나갔어요. 두 분이. 예,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고 정광석화 같은 그런 문답이었죠. 아마 생각나세요? 예, 그 전무후무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벙 찐 상태에서 아, 진짜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이후에 질문권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죠. 지금 생각 안 나요? 아 근데 아니, 예. 제가 이제 그 뭘 물었는지 다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표창원 교수를 어떻게 활용해 먹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예. 발언 시간을 주고 다 발언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내가 그 왜냐면 증인이고 같이 국정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참고인 진술을 할 때 요때는 우리가 빼내야 될 용어들이 있고 빼내야 될 답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빼내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말을 해도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여야 협상에서 어떠한 포인트가 되고 이거는 본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당과 간사 협상을 해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표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는 우리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쏜살같이 막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하실 얘기 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사건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미국의 워터게이트 이상의 그런 부정선거입니다. 네. 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어요. 바로 질문은 바로 진짜로? 답이 나오고 이렇게 막 다다다 이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둘이 만나가지고 짠줄 알았어요. 연습한지 알았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왜냐하면 질문도 빠르고 답변도 0.1초 사이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제가 물어봤고 많은 걸 답변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네, 우리가 예. 가는데 했고 끝났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워낙에 제가 이제 너무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 사건 전체의 어떤 이 의미와 디테일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쫙 임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고 계신 거지. 알고 그런데 있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표 교수님의 그 대선 부정 사건에 대한 연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내가 봤어요. 다 보고 이것은 사이버 3.15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한 걸 있잖아요. 네. 영상이나 글을 제가 다 보고 그리고 본인이 이건 뭐 다 얘기한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표 교수께서 발언하거나 아니면 글 쓰거나 했던 것이 같은 목표였기 때문에 쫙쫙 할 수 있었죠.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경찰대 교수 몇 년 하셨습니까? 14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죄 심리학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겸손하시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는 정통 보수자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보수주의에도 어긋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의 문제점, 가장 심각한 거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잘못됐고요. 네. 내용이 잘못됐고, 네. 그리고 그 의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누군가 어른이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 평생의 지침으로 갖고 있는데 사람을 만날 때 말이 빠른 사람은 믿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 나 작가 그게 엄청 귀여워. 엄청 빠른데? 뭐라 알겠습니다. 그러냐면은 네. 말이 빠른 사람은 뒤에 이면을 숨기질 않는데 못한대요. 아, 일단 던지고 그리고 그게 그러는구나. 잘 안 고치진대. 네. 아. 그러니까 요즘 제가 계속 지인들한테 문자를 받는 게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말 좀 천천히 하라고. 근데 말 빨리 하면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제가 표 교수 안 틀리고. 난처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때 국정원 국조특위 때 유관순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은희 완전 스타 탄생이었어요. 지금 보면 권은희는 가고 표창원이 왔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권은희 의원의 선택 존중하고요. 예, 그분도 나름대로 생각도 있으실 테고. 네. 다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 앞으로 그 경찰 개혁 네. 그리고 아직 미완인 이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 또 뭐 정의 구현 이런 부분들은 함께 협력할 거고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하려면은 뭐 재선이 돼야 일단 함께 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거기에 공천할 거 아닙니까? 표창원 표적공천 누가 선배예요? 제가 선배죠. 자, 공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재밌겠다. 자연스럽게 며칠 전에 너무 험지 출마뿐만 아니고 네. 오세훈이 나와도 좋고 박근혜 대통령과 붙으라도 붙겠다. 통쾌 상쾌 흔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제 스타일이죠. 뭐.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근데 예전에 그런 태도를 철학적으로 풀이한 게 사쾌이즘입니다. 육회, 통쾌, 상쾌. 그래야 국민이 네. 흔쾌. 네. 박근혜는 불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선 나올 때 이왕이면 센 놈이랑 붙어달라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센 분이라고 하지 않고 놈이라고 했어? 센 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그 표창원 교수가 영입됐다고 할 때 비례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센 사람 오세훈이라 붙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언론에서 먼저 그 약간 화재 유발성 아하. 추측 보도인 거죠. 아. 그런데 그걸 아예 아닙니다라 부인을 하게 되면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맞받아 친 거죠. 뭐 오세훈 아니라 박근혜하고도 붙으라면 붙겠다. 나는 모든 걸 당에 일임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저는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러 온 사람이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있습니까? 도움되는 일이 무엇이든 얘기하십시오. 뭐 이거죠. 그래서 총선과 관련해서도 제가 도움될 수 있는 가장 저를 잘 써먹을 수 있고 가장 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뭐 전혀 그래도 안 돼요. 다행입니다. 정청래랑 붙으면 정청래가 붙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뭐 같은 당 사람끼리 뭘 붙습니까? 경선하세요. 마포에 나가겠다. 경선하게 나가세요. 네. 지금 사시는 데는 누구예요, 국회의원이? 저 김민기 김민기 의원 용인. 의원님. 용인에 예. 사시는구나. 예. 우리 거기가 당이에요? 분구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우리 당이에요? 네. 바로 제 옆자리 짝꿍입니다. 그분도 국조특위 위원이었어요. 예. 네. 그러면 당에 다 이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당에서 어떤 뭐 얘기가 나왔겠네요. 전략 공천이 있든 아니면 뭘 하든 거기 하라는 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럼요. 네.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럼요. 표창원 우리 신입당원의 총선 운명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장 질문 하나 더. 교수님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닮고 싶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정청래. 빼고 그 위에 물론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분이죠. 뭐 이 세 분을 섞어서 섞고. 야. 너 더 그레이티스트 드림이라고 볼 수 있네 이거. 꿈은 크게
그렇죠. 그게 위대한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데. 네. 어떤 점들을 담고 싶으세요 세 분한테서? 김영삼 YS의 그 저돌적인 충분하겠다. 예, 그거는. 대도무문의 저돌성. 용기, 네. 헌신, 그 YS 여공 사건 때 맞아요. 보여주신 그 모습.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지혜와 포용력, 리더십, 그리고 아주 치밀한 그 두뇌, 이런 부분. 노무현 대통령님은 감동이잖아요, 감동. 그 하시겠는데 그 세 가지 세 가지가 다 있으세요.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근데 근데 문재인 왜 빼놓는 거야? 아직 대통령 현재 아니잖아요. 진행형이신 분은 현재형 알았어요. 근데 정청래 세 분이-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이 안 갖고, 세 지켜보고 분이 있습니다. 안 갖고 계신 걸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근데요. 외모. 외모. 아니 김영삼, 김대중 무슨 소리야? 젊었을 때 굉장히 무슨 소리야. 잘생겼어요. 인물이 아니. 김대중 대통령 50대 그 모습이 지금 제 모습이에요. 외모가. 네. 그걸 다 갖다 진짜. 아니 젊었을 때 되게 잘생기셨던데. 엄청나게 아니야. 미남이라니까 김대중 네. 대통령. 그 잘생겼다라는 김대중 얘기. 김영삼 대통령도 엄청난 미남이야. 젊었을 때 대단히 미남이시더라고요. 아 인물이 좋다 잘생겼다 이런 거랑 이 표창원 교수님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 스마트하세요. 스마트? 이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스마트하세요. 근데 그 말이 우리말로 제일 쉬운 게 신사예요. 말하자면. 신사. 예, 그게 아마 영국에서 유학하신 거랑은 연관 없을 텐데 연관이 없지. 스마트한 신사의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모던하세요. 그러면 얼굴 형태는 SNS형이야. 스마트. 본인이 그걸 아세요. 자기가 잘생긴 거를. 또 현장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네. 저도 여쭙고 싶은 건데 네. 표 교수님은 항상 진정한 보수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과보단 과정의 원칙을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기기 위해서 뭐든 한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는 것도 동원해서 이긴단 말이야. 공정에서 지면 뭔 소용이냐라고 하는 것. 여기서 괴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실 정치. 본인이 주장한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1950년대 메카시즘 네. 열풍이 불었을 때 메카시라는 사람이 했던 짓이 그거죠. 내 손안에 미국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의 명단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종이 두꺼운 걸 막 국회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막 지목을 해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러면 군 장성도 날라가고 그가 지목한 사람마다 그냥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종북몰이랑 거의 유사했죠. 나중에 공화당 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정이 일어나요. 그때 그 젊은 의원들이 메카시에 대한 반대 선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독재의 방법으로 독재를 이길 수는 없다. 또는 독재의 방법으로 독재를 이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카시가 하는 방법이 공산주의를 이겨내기 위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방식을 쓴 거잖아요. 그건 실제로 승리를 거둔다 해도 그건 승리일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종국에는 패배를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승리를 거둘 것인가,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인가. 그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승리는 결국 공정한 승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당장은 꼼수 부리고 반칙 쓰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내는 그 새누리당이 강해 보이지만 영원히 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게 되는 순간 처참하게 질 겁니다. 그리고 진 이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그런 승리는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고 물려주고 싶지 않고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에만 골몰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겨야 이긴 이후에 공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이에 우리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도 새누리처럼 반칙을 동원하고 불법을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또 수단을 쓰든지 이기기에만 골몰하다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변해요. 이기는데 일가견이 있는 네. 정승래 의원님. 눈물이나? 승리의 아이콘. 승리의 아이콘. 승리의 기획자. 뼈 교수님 말씀을 100% 동의하고요. 그것을 전제하에 불공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선거법도 이런 거거든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승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단어인데요.
전략과 디테일이에요. 저는. 근데 디테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몰라요. 그래서 숨겨진 1인치 그리고 축구공에 바람을 빼는 것은 망치가 아니거든요. 송곳이거든요. 바늘이고. 그래서 바늘과 같은 디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총선에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표창원 교수 같은 경우는 훌륭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디테일까지 고민할 수 없어. 그리고 디테일을 알 필요도 없어. 알려도 몰라. 아직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같은 좀 오래된 사람들이 디테일을 막 짜고 그래서 그 줄 테니까 그걸 잘 써먹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정원님은 본인만 승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승리할 수 사실 있도록 난 나밖에 몰라. 이번에 바꾸세요. 바꿀까? 네, 바꿔서 정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바꿨어. 그래서 오늘 그 결심으로 트위터도 바꿨어.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이렇게 바꿨어요. 저 그렇게 하기를 원한 네. 거예요. 네. 뭐 표창원과 더불어민주당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혹시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다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국회에 네.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정치적인 수사하지 말고 내가 어차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정청래 스타일이고요.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네. 우선 제일 먼저 정말 법안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네네. 예. 표창원법. 멋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름 붙이진 않지만 정말 우리 경찰 개혁이든 제가 만약에 그 멋있다. 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경찰관 복지 향상 혹은 피해자의 지원 무엇이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일단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좀 더 변화된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일 먼저 구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찰 관련법입니까? 소박하세요. 그거 경찰 관련법이기 때문에 행안위. 내가 안행이 간사잖아. 안행이. 나하고 상의를 해야 돼. 그런데 경찰이 국회의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요, 계속 있었죠. 있었죠. 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이 검사 출신이라든가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은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경찰 출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17대 때 서재관 의원이라고 있었죠. 네, 네. 우재항 의원도 있었고 예. 그분들이 이제 경찰 서장 출신들이거든요. 예. 그 이후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원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갔네 벌써. 아예 현재 기억에서 지워버리셨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몇몇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표창원 교수는 사실은 경찰을 대변해서 영입된 케이스는 아니거든. 네, 아니죠. 예. 엄청난 대중적 스타. 그렇지. 정청래에 버금가는 그 수많은 지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안행위로 배치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벌써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오신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혹시 총선에서 지더라도 본인이 나가서 네. 대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당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실 거죠.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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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아닌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도망갈 길을 그러니까. 마련하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짓말을 해도 좋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놓고 거짓말해라. 처칠 선배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을 보복하면 요 방송 녹음해가지고 계속 옆에서 틀어드리겠습니다. 트위터 날리고. 이런 말 했다. 못 도망가도록. 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묻더라고요. 문 대표가 그만두면 그날로 그만둔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내가 교정을 시켜줬잖아요. 예전에는 문 대표가 그만두시면 저도 그만둡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정청래가 그만두면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정청래 의원님. 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 내가 그만둘까 봐 겁나지. 근데 방금 저 도망갈 구멍 처칠 얘기하니까 네. 저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도 생각나네요. 뭐야? YS가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 하냐고 DJ한테 그랬더니 DJ가 나는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자리에 가서 뭐라 했냐면 나는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다.
거짓말했을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분의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그냥 슬쩍슬쩍 나오시는 그런 말이에요. 농담식으로 하면서도 상대를 어떻게 코 죽이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제 서서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 표창원 교수의 마지막 말은 제일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두 분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은 나갈 때 이제 새해가 바뀌었을 거예요. 2016년이. 2016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2016년에 대해서 좀 덕담도 해주시고 또 우리 특히 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희망과 기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다들 힘이 빠져 있고 이대로 가면 진짜 참패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멘트 한마디씩 해주세요. 제가 먼저 네. 할까요? 저는 이 당에 들어와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그 이름을 당명 개정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이 시작인데 누가 저한테 묻든지 제 목표는 승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총선에 이겨야 되고 이제부터 이기는 이제 무기를 장착을 한 거죠.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는 이제 그냥 수다 떠는 아줌마 같은 컨셉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그 팟짱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총선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길을 닦는 일을 하겠습니다. 1월 5일 날 정도 이제 우리 당명에 대한 로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1월 7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당명 개정을 한 개정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팟짱에다 인터뷰한 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총선 전략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까 우리 표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갖고 그냥 한 길로 저를 상대로만 계속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상대를 보고 싸워야 돼요. 그럼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되거든요. 바꾸고. 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기는데 지는데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데를 다 다른 전략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국회의원분들 다 요청하시면 저나 저 팀이 모여서 한번 그 모든 데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저는 총선의 승리밖에 제 머릿속엔 없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의 과호를 지우고 그리고 잘한 것을 계승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4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저 4년도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2002년도 때요. 아니 정상적인 절차와 전당대회를 거쳐서 뽑힌 노무현 대통령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네. 20여 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후단협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끌어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막아준 것이 국민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탈당과 분열은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얻지 못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성공한 탈당의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시대정신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4년 전에 혼란스러웠던 것에 대한 교훈은 4년마다 겪는 몸살이다.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새롭게 아래서 깨어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총선 승리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정권 교체를 가는 길이 뭐다 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의 현명함이 지금의 제1야당의 위기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적 호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2016년 병신년이라고 그럽니다. 2016년에 시대의 화두 그리고 시대 정신 그것은 네 단어로 총선 승리 여기에 모든 것이 복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께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진짜 나타나다가 재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당히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자제했습니다. 네, 자제한 겁니까?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표창원 교수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 또 표창원 교수 영입을 반겨준 또 우리 많은 당원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정말 반겨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그게 언제인지 꼭 집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시면 모든 분들이 동시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결코 예. 이 정청래보다 더한데? 내가 그만하고 싶었어. 더 센 놈이 나타났다. 전 정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략과 전술을 총동원을 해서 종국에는 그것이 가까이는 2017년이 될 테고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함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또다시 뜨거운 아쉬움의 눈물을 흘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번엔 2번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신당이나 정치세력 지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잘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 바로 당신인데요. 다 좋고요. 존중하고요. 하지만 이번엔 2번입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를 사랑해 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또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부디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또 지금 나와 계신 이 세 분들이 아마 좋은 선물을 내년에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내년에 만납시다. 내년에 새해. 새해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